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임학순입니다. 현재 그 한국지역문화정책원 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세미나는 그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이라는 이슈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에서는 그 위기 현장 지역문화에 대해서 다각도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코로나 문제가 본격 대두가 돼서 이제 아마 2월 달에 한 달 뒤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긴급 코로나 위기에 관련된 대응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또 3월 달에는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런 데서 이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3월, 4월 이렇게 또 지역 문화재단이라든가 지역 현장에서도 다양한 그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진정 국면으로 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최근에 또 다시 부각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환경, 또 앞으로도 계속 또 나타나게 될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과연 이 지역문화정책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대응하는가, 그런 이런 위기 진단 및 대응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 긴급적으로 해왔던 공공 분야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죠. 뭐 선지급을 했다든지, 대체 그 활동에 대해서 뭐 논의를 했다든지, 또 긴급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딜 정책 등등. 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1시간 정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슈를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 기초문화재단에 계시는 우리 강승진 선생님께서 기초문화재단 현장에서 어떻게 이 코로나19 환경을 이렇게 인식하고 대응하셨는지, 또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 초기에는 좀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 문화예술 현장에는 보릿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의 지원금과 이 지원금에 대한 어떤 교부 신청과 활동이 시작되는 건 대략 3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월 말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이게 쉽게 끝날 그렇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긴급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즉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지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들을 좀 갖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만날 수 있는 예술가들과의 전화통화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지역 스타일가 작다 보니까 그래도 면대면은 그 당시까지도 네. 좀 존재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면대면들을 하면서 좀 실상들을 좀 파악해 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위는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의한 뭐 피해 상황에 대한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눈에 다 보이는 사이즈이다 보니까 어떤 서면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기보다는 일단 바로 현장에 무언가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좀 대응을 했던 게 예술인들의 창작 임차료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각예술가들의 주로 창작 공간, 작업 공간에 지원했던 사업을 예술단체나 예술법인, 예술기업의 창고라든지 그리고 연습장이라든지 그리고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공간까지 전면 확대해가지고 좀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또 예를 들면 개인이라든지 청년 활동가들이 기본적으로 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동이 안정돼 있거나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수혜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그 밑에 상대적으로 그 지원 사업 구조에서 좀 가장 하층에 있는 문화활동가라든지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금이 갈 수 있는 루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구석
땡땡땡 활동가 지원 사업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청년 예술가들과 그리고 활동가 영역, 기획자 영역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현장에 또 돌아가면 그 이면에서는 디자인이라든지 홍보, 인쇄물 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돌아가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태계들조차도 멈춰 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 디자이너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네. 또 지역에 있는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각 예술가들까지 좀 전폭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포럼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릴레이 포럼은 일단 면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안전한 거리두기, 슬기로운 거리두기의 지침을 좀 준용을 해가지고 2m 간격으로 앉는 방식으로 7명씩 릴레이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스타트하는 7명만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오시는 예술가 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분이 다음 주자를 불러내는 형식으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현재 이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현장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술가들과 그 논의들을 이어가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 예술가가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원과 활동 지원보다도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현금이 예술가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구조들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포럼 또한 예술가들에게 회의비 형태로 최소한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예술가를 불러내는 방식은 예술가의 사정은 예술가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라도 당장 지금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바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들로 해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현장과 문화재단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현재도 릴레이 포럼을 릴레이 포럼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소통의 구조들 굉장히 좀 긍정적 효과들이 있어가지고요. 올 연말까지 예산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택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규모라도 모여서 네. 협의하는 과정을 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해도 네, 될까요? 시간 충분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춘천에서 전환문화 상상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사업명으로 100개 하면 100명의 이야기. 그래서 봄의 도시 춘천이 웃습니다. 당신의 안부를이라는 행사명으로요. 전국에 있는 100명의 예술가들을 화면으로 불러내는 줌을 통해서 100명을 극장으로 불러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라운드 테이블은 뭐 대단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보다 너 괜찮니? 너 살아있니? 나 살아있어. 너는 어떻게 네, 지내? 네. 이런 안부를 전하는 정도의 사업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뭉클하기도 했고 감동도 있었는데요. 어떤 이 코로나의 사태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뭐 대단한 정책과 이슈 화이팅이 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고립된 상황에서 연결돼 있구나. 그 작은 네. 연대감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예술가 분들께서 그 순간에 그 화면으로 만났던 100명의 예술가들의 따뜻한 안부로 인해서 자기가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됐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희들은 대응했던 부분들이 한 가지 여쭤보고 또 다음 또 토론자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춘천문화재단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과연 이런 정책들이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애로사항 부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을 좀 네. 크게 느끼셨는지. 보통 제가 알기로 이제 문화재단의 의사결정 방식이 굉장히 힘든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춘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의사결정을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당초에 목적 사업이나 사업으로 세팅이 되어 있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을 빠르게 전환해서 이 사업을 좀 풀어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 앞에서 네, 네. 전문예술인인가 생활예술인인가 네. 전업예술인인가 부업예술인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정확한 DB 자체가 없다라는 현실에 봉착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원 사업을 받은 수혜자 분들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원 사업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예술가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작동할 데이터 통계 자체가 없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한 예술인들의 DB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 DB 자체가 지역과는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략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 한 300명 정도가 예술인 활동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대략 500에서 한 600명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전문 예술인 기준으로. 그리고 생활 예술인까지 그 포션을 넓힌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한 1,500명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DB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 광역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또 뭐 지원 사업도 많이 실행을 하고 또 광역 단위의 더 복잡한 그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코로나 그 위기에 대해 진단하시고 대응 그 체계를 갖춰 나갔는지 그런 경험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 이런 거를 초기에는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전체 문화예술 지원 체계 자체가 1월, 2월 이즈음에는 보통은 이제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하고 이러고 있어서 조금은 더 거기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일단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인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빠르게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시의회 쪽으로 비교적 빠르게 좀 이 상황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의회에서는 추경을 준비하고 시의회가 그것을 승인하고 인천문화재단 내에 인천 코로나19 피해 지원 그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거기서 사업을 좀 정리를 했고요. 사업은 몇 가지는 안 오는데 일단 기준은 뭐였냐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 네. 일단 이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는 거였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직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겠다. 근데 보통 요즘 인천 같은 경우도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지역 화폐 사용처의 한계가 월세나 공과금 이런 걸 낼 수가 없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통신비라든가 일단 그러니까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그런 현금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파악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 재단 쪽에 이제 기부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일단 직접 생계비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 대면에서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자.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일종의 그냥 창작 활동하고 좀 다른 거죠. 기존의 어떤 것이라도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좀 연계했던 게 뭐냐면 그런 소규모 활동들이 이루어지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공간 이외에 민간 공간에 뭐 예를 들어 그 음악 공연을 하는 작은 뭐 바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온. 그럼 공간과 연계하고 그래서 공간 지원료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같이 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설계를 통해서 온라인 문화활동 지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공간, 사무실, 연습실 이런 곳의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고 연습실에 대한 임대료 지원, 창작 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그 프로젝트 펀딩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에서 펀딩을 했을 경우에 40%를 펀딩하면 60%를 매칭해주는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하면 40% 4대6 비율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더 뒤에서 앞으로 갖춰가야 할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첫째는 이제 모든 공간이 폐쇄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오히려 이전에는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던 이런 오프라인 소통 자체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진짜 어둠 속에서 코끼리 만지기 하듯이 그동안에 사실은 경험에 기대거나 몇몇 분들의 이야기 정도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소통들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들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좀 부담이었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던 상황이어서 아주 예민한 상황인 거죠. 네. 전체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서로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해가면서도 그런 관계들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더 많이 흔들리고 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춘천문화재단 같으면 어떤 뭐 릴레이 포럼 등을 통해서라도 그 현장 예술가분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 광역 단위에서는 이런 소통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길 보면 여러 이제 평상시 안 만났던 사람들끼리도 만나서 뭔가 이 방안을 모색하는 뭐 공간에 대한 협업뿐만 아니라 혹시 이런 과정에서 혹시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그게 실제로 정부 차원의 특별 복무 지침에 의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사회도 못 열어서 열 수가 없어서 서면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대면에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진행하고 하더라도 정말 소규모로 모셔서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안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술 현장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는 굉장히 낯설은 상태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그걸 길게 나누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거나 이런 소통의 채널들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기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어쨌든 광역문화재단 사업들이 또 상당 부분 국가 사업과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이제 그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앙정부의 문체부라든가 또 산하기관 이것과의 어떤 협의 조정 과정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현재까지는 사실 중앙정부 특히 이제 문체부나 그 중앙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지역 내에 안내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것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을 대처하면서 오히려 지역이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중앙기관이나 중앙정부들이 조금 더 뒤에서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제 지역의 대응의 중요성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분권이나 자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관들이 왜 중요한지 그런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오히려 볼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아직 기초문화재단이나 이런 없는 기초자치단체들이 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인천에 이제 뭐 연수문화재단이나 서구문화재단, 부평 이렇게 기초문화재단 체계가 있는 곳에서는 그와 함께 또 연계해서 사업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뭔가 따로 또 같이 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의 대응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중앙정부 또는 중앙기관들이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역은 1차적으로 대응을 했으니까 이걸 좀 더 지속됐을 때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뭘 찾을 거냐.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일주제 그 세미나를 했을 때도 이 지역 분권 또 문화 분권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가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도 이 문화예술 교육 분야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잖아요. 예술가 분들하고 또 예술 강사분들하고 지역 주민이 만나는 현장인데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됐을 때 나름대로 또 똑같이 그 상황을 유기 진단을 하고 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해갖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2월 초에 문화부 담당 부서 이제 관계자 분들하고 저희 진흥원 원장님 포함해서 다 긴급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놓인 회의 자료가 기재부의, 행안부의, 문체부의, 중앙관리, 방역관리본부의 각종 지침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 아젠다는 이런 지침들을 반영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하는 지역의 센터나 현장에 어떤 지침을 내보낼 것인지 를 마련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회의를 몇 차례 하고 하면서 아까 손 실장님께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무엇을 하자라는 태도였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을 것인가를 좀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센터나 문화예술교육 현장 소위 말하는 수의시설 그 현장의 가장 끝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제발 공문증 그만 내려라. 뭐 별로 차별화되지도 않는 비스무리한 얘기들을 보고서 또 그것을 이행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그 중앙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문화예술 교육에 특화된 어떤 대응의 지침들, 대응의 그 방식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로 좀 머리를 모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다른 문화예술 분야 기관이나 재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뭐 올해 사업 예산들을 좀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3월부터 교육 현장이 실행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일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실제 연간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예술 교육을 실행하시는 분들과 그 수시설 담당자가 협의하는 게 3월 중에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중앙3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가질 것인가 해서 대면으로 협의를 하게 한다거나 또 이제 학교 연간 그 올해 하시려고 계획되었던 계약되어 있는 그 소위 이제 강사비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그 선급을 좀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 또 이 시수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지원 사업에 좀 유연화된 고민, 방식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해도 3월 말이면은 이제 계약을 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온라인 계약 이슈가 있어서 원격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술 강사분들이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 보자라든지 이제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긴급 지원 사업으로 어디서든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그 문화예술 교육 현장 활동가들이 온라인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실 수 있는 제안서를 공모했는데요. 당초 한 200건 정도 저희가 선정 예정인데 거의 한 1,800분의 제안서가 올 정도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올 한 해 추진하는 연수도 한 40% 정도는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거나 또 이제 교육 현장에 어떤 방역 물품을 중앙 차원에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이제 그에 따른 또 새로운 버전의 지침들을 또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애로사항이 그 문화부의 그 국립문화시설 서비스 운영 방침,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서도 이런 단체 관람, 교육,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뭐 현장,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현장들이 있지만 또 문화시설도 그 중에 한 축이고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 교육을 고유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교육 활동 역시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고령자나 이런 건강 취약계층이 대부분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민문화시설의 개방 시기에 맞춰서 같이 재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서 상이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도 육해공군 본부 자체 판단으로 이 외부인의 그 방문을 또 각자 마련을 하고 있고, 법무부와 협업하는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런 그 시설별 개별 대응이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화에 대비해서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화예술교육 단체나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건 그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계속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그 첫 번째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뭐 강사비의 선지급, 또 지금 교육 활동 대신에 이제 기획 연구에 조금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문화부는 지금 그 6월 이후에도 이 교육이 재개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올 한 해의 그 지원사업금을 그냥 다 기획 연구 활동비로 활용할 수 있는 전면 전환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과 그 대상과 또 이 교육을 실행하시는 분들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과거의 면대면 방식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 교육으로도 올해 사업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방침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게 예전에 한번 다른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이렇게 단선적으로 인식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경계. 그 사실은 이제 비대면이라고 했을 때 과거의 그런 오프라인 중심의 면대면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모든 것이 다 가능했었던 것인가? 사실은 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그렇죠. 네. 접근성의 문제는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또 새로운 어떤 역할과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좀 전면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문화예술 교육이 뭐 자기 주도성 혹은 자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 요소였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반영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면대면 문화예술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교육 내용, 새로운 방식들을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환경이 그 기존의 그 면대면 상황 속에서의 흐름과는 또 다른 또 비대면 상황까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 문화예술 교육 같으면 부처 간의 협력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부처 간의 협업이나 조정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고,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아까 지침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지역 현장에서 그게 통용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 현장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직면한 사항들 혹시 있으신지?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그런 지침을 어떤 뭐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에 내보낸다 한들 아동복지시설이 따라야 하는 지침은 해당 지자체의 지침입니다. 그 중앙정부가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특화해서 내려낸 지침도 참고는 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 지역에 위치한 지역 중심의 어떤 지침이기 때문에 아까 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과 상통해서 현장에 대응하는 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힘을 받을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거, 저희가 매번 이제 지역협력팀에서 매주 지역센터 차원의 대응 현안들을 다 취합을 하고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까도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막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좀 앞서서 끌고 갔다면 이제 저희도 n분의 1로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지속되려면 어떤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는지로 조금 일하는 방식에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광역문화재단, 또 기초문화재단, 또 문화식교육진흥원 등 그 지역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현장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그 정세일 박사님께서 과연 이 공공 부분의 이 위기 대응 과정, 체계, 그리고 실제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전략들의 효과성 등등 이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마지막에 종합평가를 하라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기초재단, 광역재단,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관의 이 놀라운 그 업무 역량, 그 신속한 사업 추진에 정말 대단히 그 감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어떤 기관이 필요하구나 느낄 정도였는데요. 전국의 모든 재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추진했고 예술기관들도 나름의 그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확산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을 거다. 그거는 먼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선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을 구호를 하는데 그 대상이 사실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인을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이른바 기획자 매개 인력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다른 경우는 생활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는가 이런 불분명한 대상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보게 되는 예술인을 한번 추정을 했어요. 그 예술인 실태조사 모집단 기준으로 보면 뭐 1인 사업체나 기간제, 파트타임, 일용직을 보면 대체로 고용 취약 예술인 규모가 한 7만 9천 명 정도. 그다음에 프리 예술인 규모는 한 12만 명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예술활동 증명 기준으로 보니까 고용 취약 예술인 규모가 한 3만 1,787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앙 단위에서 추정된 숫자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기초광역재단에서 실제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 숫자 중에서 우리 지역에 누가 몇 명이 있는지 대한 정보 공개가 안 됩니다. 현재 이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직접 구호를 하고 싶을 때 그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재정을 지원하든 어떤 구호품을 지원하든 해야 하는데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뭔가 그 지원 사업을 혜택을 주는 형태, 간접적 지원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대상자를 평소에 파악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체계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법을 바꿔서 재정 추정형에서 바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세워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광역재단, 기초재단, 예술기관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도 지역문화진흥기금이 만들어져 있어요. 재단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1년 이자 수익이 한 3억 2천만 원인데 이 돈이 매번 기금 적립으로만 쓰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재단에 가지고 있는 기금을 사실은 긴급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으나 실제로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는 이런 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만들 돈이 없고 결국에는 지자체에다가 이거 만들어주세요라고 추경을 세우고 그 절차가 이미 몇 달이 지나고 그 사이에 예술인은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 특히 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는 제도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체계와 관련돼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각 재단이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약간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정부의 지침은 명확합니다. 중앙에서 지자체에서 확산해서 방역 지침과 생활 거리 지침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사업들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요. 재단도 마찬가지로 각자 좀 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이후에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해서 사실은 재단의 통일된 체계, 그리고 이 문체부 산하의 기관들의 통일된 체계, 기타 지자체의 어떤 문화 관련 시설 단체들의 통일된 체계가 만들어져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지침이 내려가서 동일한 피해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문화예술이 다른 분야와 다른 어떤 지원 대책은 예술가라는 것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그 재해재난의 기록자로서 또는 재해재난의 피해를 받은 국민의 심리를 치유하는 지원자로서의 기능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은 쉽지 않은데 그 이후에, 즉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법에서는 심리 지원에 의한 절차나 체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의 활동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는 이런 어떤 심리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록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재난이 발생한 현재 상황에서 고분분투하는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예술적 기록 또는 어려웠던 이 국가적 환난의 시기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인이 얼마든지 참여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그 분야의 관계자들에 대한 구호나 이런 대책이 민간 대 민간으로 이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민간이 구매해주는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화예술에서는 사실은 민간 대 민간의 역할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극히 좀 공적 중심이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나마 가능했던 게 뭐 온라인상에서의 작품 구매 정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나의 예로 그 김선아라는 다큐멘터리 PD가 진행한 그 오아시스 딜리버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가난한 집안은 가난한 집의 사정을 안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0만 원을 놓고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10만 원씩 주겠다 신청해라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저는 이건 이제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또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 지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이게 일상이 회복되기 위한 차원에서는 민간에서 민간을 서로 상호 지원하고 뭔가 같이 교류하는 이런 방안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바로 연관되는 질문이 이제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이 만약 일상화가 되고 또 뉴멀 현상으로서 앞으로 이제 지속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 다음 단계 뭔가 위기 진단 또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는 데이터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재정의 문제, 또 긴급 재난 기금 같은 것을 문화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예술가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계속 이 부분을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남았던 여러 가지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향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장과의 소통, 아까 또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또 소통, 또 지역 안에서도 관련되는 기관들과 소통, 이런 소통 체계가, 소통과 협업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앞으로 이게 다음 단계, 이제 위기 긴급 상황을 넘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좀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준비할 거냐 하는 부분을 장석일 박사님 의견과 좀 확장해서 계속 이어나가면 좀 더 논의가 풍부해질 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무래도 먼저 우리 손동혁 선생님 말씀 시작하시죠. 네. 일단 앞부분에서 저희가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라고 하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어쨌든 현장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부족하고 저희들도 잘 준비되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은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다들 처음 겪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적 수준, 한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 수준,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이런 상황들을 다 처음 겪다 보니까 저는 우선은 서로 굉장히 이걸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안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방안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한 체계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결과가 만약에 상황은 너무 엄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서로 허용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상황의 엄중함으로부터 이게 끼치는 영향이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또 서로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가장 어려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게 위축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것을 또 함께 하고자 하는 현장 예술인들 입장에서도 당장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이제 직접적인 제기가 가능해지는 영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지 지금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방향은 첫 번째는 저는 상호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런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파트너로 보고 상호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거냐, 최대한.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오히려 지원을 하고 뭐 주로 이제 재단이 지원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지원이라는 게 대체 계속 이제 어디선간 주고 뭐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협력 관계에 가까운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란 표현 그 자체를 뭐 어떻게 바꾸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서로 이게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영역의 일을 함께 해나가든, 또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런 위기 상황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조금 더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건 저는 상호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단 입장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사회를 하면서 정관을 개정했는데요.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저희 정관의 사업의 범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예술인 창작 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술인 창작 지원 및 예술인 복리 증진에 관한 업무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동안은 창작 지원 역할로 오히려 집중되어 있던 것을 바로 그래서 인천예술인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라는 개념으로 좀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뭐 예술인 복지 영역이든 또는 생애주기별이든 전반적이고 좀 포괄적으로 그 사업 범위를 바꾸고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찌 보면은 지원 프로그램 중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의 어떤 복지, 또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구조 등 이렇게 좀 입체적인 어떤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그렇죠.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상호 인식을 전환하는 것. 그런 속에서 문화재단들은 오히려 그 프로그램 지원에서 예술인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영역들을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뭐 예술인 노동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전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상호 유연성이고, 그 상호 유연성 안에서 각종 조금 더 실험적인 어떤 관계 맺기, 프로그램, 논의, 그런 관점에서의 논의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겠죠. 아까 장석일 박사님 말씀하신 긴급 문화예술 분야에 긴급 재난 기금 같은 거, 이것을 좀 평상시에도 그걸 좀 준비를 해서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근데 이 얘기는 보니까 최근에 제가 코로나 관련 문화 쪽의 담론을 보니까 몇 분이 또 이런 안을 제기하셨더라고요.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도 문화예술 쪽에서도
이런 그 자금을 미리 좀 이렇게 확보해 놓자. 혹시 이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함께 논의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예술인들이 이 어떤 사회의 흐름 속에 사회가 지금 코로나19는 전체 사회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술인들의 지금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속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불규칙하나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네.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속에서 예술인들의 위기 상황도 함께 해결해가는 부분으로 더 확장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3부 또 주제에서 깊게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강선진 선생님도 한 말씀. 네. 전반적으로 우리 손동혁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게 이제 예술가나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우리 내부의 관점에서의 변화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위기가 터졌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 어떤 비교치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데이터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예술가들의 DB나 지원 대상에 대한 DB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지원하는 조직의 DB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어쨌든 춘천문화재단은 춘천의 재단이기는 하지만 기초문화재단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80여 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광역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무언가를 한 재단이 있고 예, 무언가조차도 못한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못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사결정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기존의 재단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의 방식과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책임과 권한에 대한 얘기를 늘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내가 어디까지 의사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기준이 아니면 훈련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우리의 관리기관을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들을 바라보고 있거나 분명히 그 안에 내부의 규정이라든지 어떤 지침들 속에서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활동의 폭을 열어낼 수 있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들조차도 시도하지 못하는 재단의 구조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후에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이 결국에는 중간 지원 조직의 거버넌스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손동현 실장님 얘기했던 그 예술인들과 현장과 재단이 어떤 의사결정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디가 더 힘의 우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2차제 제도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재단의 이사회 구조가 좀 혁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재난 사태 때 멈춰선 현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간 현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단의 이사회 구조에서는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이 구조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멈춰섰던 현장의 의사 아니면 의견들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구조들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얘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지역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뭐 중앙이라든지 광역 단위의 기금들은 존재하지만 기초문화재단의 자체 기금을 갖고 있는 재단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금을 쌓아가는 방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지역 아무래도 현장에 더 밀착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누가 조금 힘든지 아니면 누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파악은 기초가 가장 빠르다라고 한다면 그 현장의 논의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을 좀 끌어내서 일종의 문화예술인 공제조합 같은 아까 민간 대 민간의 어떤 협력 구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촉진자로서 재단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그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이제 만약에 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책을 갖고 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도 뭐 매일 대책 회의들을 하면서 이 상황이 다음번에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뭐 코로나19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만 한 축으로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함께 겪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위기가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런 불안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이런 기관이나 이제 일하는 태도,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상호 유연성이나 이제 중앙 지원 기관의 어떤 이라는 방식하고도 연결돼 있을 텐데요. 최근에 저희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아르테 365 웹진에 박지선 프로듀서님이 소개해 주신 그 핀란드 코네재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의 그 긴급 지원 사업들은 어쨌건 결과물을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온라인 컨텐츠가 됐든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재단의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원 방식이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자신의 방식대로 예술적 방식대로 행위를 해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상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는 거 하나하고 그분이 이제 또 언급하신 하나는 그 안내가 나왔던 홈페이지의 문구였습니다. 이제 이런 공모를 하지만 이게 하다가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충분히 당신의 애초 계획이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감내하고 그걸 어떻게 같이 디벨롭 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모색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겠다라는 어떤 연대의 메시지가 그 홈페이지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그동안 경고했던 우리가 감히 건들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각종 지침과 지원 사업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런 식의 이 구멍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구멍이란 표현은 잘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틈새를 좀 이렇게 해석해서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경험이 생겼다면 이제 이후에도 굉장히 견고한 혹은 자기 완결성 있는 지침과 제도와 이런 것이 가능할까? 오히려 이제 중앙기관으로서 또 지원기관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고 함께 상황을 모색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구현하려는 그런 가치들 기대하는 현장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로 각종 지원 사업이나 행정 절차 이런 구조들도 좀 전환을 상상해야 하지 않을까. 상상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아까 손도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유연성, 그죠? 연구라든가 실험 뭐 이런 부분이라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회계 정산이라든가 뭐 성과 지표 또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 등 조금 이제 그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유연한 어떤 그런 구조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이번에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한 번쯤 확인한 사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혹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정세기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결국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그 결과물이 아닌 과정으로서 예술가를 지원하자. 저도 이번에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연구하면서 그걸 제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 사업 또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도에도 저희 지역 도에도 조례에서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보면 보조금 지원 지침이 있고 거기에는 인건비성 지원이 안 되고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정산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걸 바꾸자라고 했더니 기재부의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일지라도 정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 체계를 바꿔야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근데 방금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술가에 지원하는 예산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결과물이 아닌 과정의 내용으로 지원을 하자. 이 부분은 그냥 별도의 법이나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 재해재난 긴급 지원 및 뭐 향후 일상 회복을 위한 조례 이런 식의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법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 안에 지역에 있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금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조금 지원 지침이 아니라 뭐 다른 방식의 절대 가능하다라는 식의 뭔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태 이후에 저는 이제 그 문화예술인에 대한 어떤 긴급 구호나 지원, 일상회복과 관련된 것에 대한 조례가 지역별로 만들어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이 상황에서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지자체 공무원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재단한테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내달라고 해요. 그럼 재단은 즉각적으로 계획을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면 재정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비돼요. 컨트롤 타워가 현재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런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대책의 컨트롤 타워는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이 맡는다라는 식의 어떤 체계를 명시화하면 아까 그 강선임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긴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이제 지원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사실은 그래서 어떤 체계나 지원이나 제도의 방식은 결국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이런 체계화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결국 지금 각 기관이나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평가하면서 그 하나의 통일된 뭔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말씀 조금만 보태면 재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죠. 일상화되고. 그랬을 때 저는 생활 속 거리두기 환경을 조금 더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공연장에 한 칸 띄어앉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칸을 비워놓는 게 아니라 그 한 칸의 의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마네킹이 사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 생활 속 거리를 만들어주는 예술적 행동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오히려 저희 전반적인 생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공공예술이라는 측면이 오히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장세길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실제로 확진자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들 완전히 달라진 사회, 이 거리두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소프트한 예술치료 영역들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 옛날의 인식으로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사회 변화와 연동해서 어떤 부분들이 오히려 예술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문화재단이 그런 부분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전에는 그게 소규모였거나 없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창작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일정한 규모의 면대면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면대면은 소규모화하는 사업들 그랬을 때 그건 생활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행위가 벌어지는, 그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들이 우리가 이전에 상상했던 그냥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하고 재단이 사실은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지원 사업의 영역 안으로 수용하고 꼭 이게 정책 레벨이 아니더라도 현재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생활 변화,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안으로 유연하게 그 문화재단이 사고해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거기서 실험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적극성이 저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나 아까 기획자 이런 예술계에 계신 분들을 그러니까 그 경제적 피해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역으로 주체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에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자는 의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남아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그 이번에 이제 그 언택 상황이 이제 되면서 이 지원 그 심사 과정 같은 데서 아마 그 문화재단 같은 데서도 이 이제 그 화상 회의 같은 거, 또 서면을 통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이런 걸 이제 쭉 해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만 저 몇 번 참여한 그 과정에서는 이게 또 다른 나름대로 또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뭐 지원 사업 신청하고 다뭐 서류 심사, 인터뷰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많이 시도했던 이런 화상 회의 방식이라든가 심사 과정이나 이와 관련된 혹시 뭐 혹시 경험을 하시면서 뭐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좀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낯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언택 산업이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발전하니까 그에 맞는 예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디지털에 대한 격차예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격차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양극화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2019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대 이상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우리나라 국민인데요.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앱 하나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율이 70.8%에 달합니다. 이게 또 저소득층하고 일반 국민하고 격차도 한 15%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비대면으로 심사를 할 때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을 활용한 또는 뭐 화려한 기술을 써서라도 자신의 예술적 그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좀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는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 등은 그렇죠. 사실은 이게 좀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심사 방식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 예술인들이 이 언택 산업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지원 사업들이나 교육 사업이 같이 좀 병행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현장에 많이 경험을 이번에 해보셨을 텐데 아마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일단 낯설다. 네.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다들 이렇게 뭐 그게 뭐 꼭 나이 탓도 있을 거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도 있을 거고 이제 낯선 환경들에 적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지금 현재 그걸로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좀 더 장점이 많아서 한다거나 그렇게까지 가지는 아직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방식도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는 준비는 해야 될 것. 앞으로는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뭐 각종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해서 어떻게 억지로 해놓은 측면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문화기반 시설이 됐던 사실은 그런 재단이 만드는 뭐 회의실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공간들에 실제로 그런 준비들이 그런 기술들이 적용된 준비를 어떻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그런 회의실이나 연습실, 공연장 이런 것들을 제공했는데 그런 그 시설 자체가 이제 다른 기능들 이런 언택 상황에서 또는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어떤 기능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공간은 줄고 어떤 부분은 부가되어지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어떤 작품들을 영상화하는 것을 이전에 기록이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제2창작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2창작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 환경 조성을 지역별로 어떻게 해낼 거냐. 그래야 실제로 이게 각종 플랫폼 위에 올라갔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준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소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관객과의 소통을, 수용자와의 소통을 어떻게 해줄 거냐의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은 이제 이렇게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런 데처럼 실제로 시청자 미디어 이런 미디어 센터와 예술계가 어떻게 협력할 거냐의 문제가 당장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마지막 이게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말씀을 함께 하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김자연 본부장님부터 말씀. 저희는 이제 올 9월에 아이텍이라는 국제 예술교육 실천가대회를 전 세계에서 한 300명 정도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디지털 전환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가치나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리서치 중에 미국의 이런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어떤 컨설팅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 분의 칼럼을 최근에 보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예술가, 예술교육자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유연하고 또 연대해서 대응하고 있는가의 언급이 있었고요. 그중에 인상 깊었던 단어가 heft라는 단어였는데요. 그 뜻이 도끼, 나무를 자를 때 도끼를 이렇게 높이 드는 힘? 높이 내려쳐야 한 번에 쫙 갈라지는 것, 이제 이런 개념을 쓰시면서 우리 현장의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하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어떤 고정된 곳이 아니라 일주일에도 하루는 학교에서, 하루는 지역사회 어떤 다른 공간에서 매번 다른 시설과 다른 시공간에서 다른 대상들을 만나서 작업을 하는 굉장히 잔 도끼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예술가들이, 예술교육가들이 이렇게 해프트의 힘을 느낄 수 있게 지원기관으로서 어떤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예술가 스스로 자기 작업을 좀 돌아보고 성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해보고 그것이 그간에는 이제 지원사업 구조 안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구조, 이제 그런 활동이었으나 그 예술가들이 그런 고민, 자기 성찰적인 고민을 통해서 또 예술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해프트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지원기관의 본격적인 고민이 모색되어야 할 때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또 지역문화 재단에서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런 걸 함께 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승진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인가 그 단체보다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 더더욱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 사업의 방식이 재단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우리 재단하고의 기본적인 관계는 없지만 현장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거꾸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들을 해야 할 때로 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접점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술가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접점에 대한 상상력들을 우리 지역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좀 상상력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또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손동혁 본부장님 말씀. 네, 저도 이번을 계기로 예술 활동 방식의 확대 또는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리고 공공 영역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확실히 됐으면 합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걸 계기로 이 이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조금 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논의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당장도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듯이 저는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중앙에 있는 기관과 지역 기관이 협력하든 어떻게 하든 문화예술 관련한 방송국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인력을 축적하고 계속 그것을 생산해내는 어떤 시스템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뭐 여기 오늘 교육진흥원에서도 오셨는데 교육진흥원, 예술이, 뭐 콘텐츠진흥원, 예를 들어 지역의 광역재단, 기초재단들이 협력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시스템 하나는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오늘 이 자리도 한광의원과 전지현에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 자체로도 고마우나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면
그 코로나19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짧더라도 좀 많이 나와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짧은 리포트라도 최대 한 100여 분 이상의 100여 명 이상의 어떤 리포트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그 다음 논의들을 이어가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을 오히려 지금 이 지역문화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광현과 전지현이 협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한 번의 요청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장세일 박사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이라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위기가 닥치면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그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이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이런 정도의 인식 또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자체든 예술인이든 다 동일하게 재단이 어떤 예술인 또는 예술 활동에 대한 어떤 안전망을 지키고 있는 최전선의 기관이다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형성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봐요. 저는 이런 변화를 좀 잘 활용해서 이 고생해서 했던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후에 재단의 그 의상이 달라지고 재단을 중심으로 이런 예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말 1시간 정도 나름대로는 또 진지하게 한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부분의 어떤 그 대응 체계라든가 유기 진단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에서는 아까 손동혁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특히 이후 포스트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오늘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 일단 한번 참고해서 1차 버전 자료를 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지만 또 우리한테는 또 새로운 변화에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